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며칠 전에 택시에 탔던 그 취한 승객이 택시핸들을 강제로 돌려서 택시가 3m 아래로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규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보호장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취한 승객들로부터, 이런 폭력적 승객들로부터 택시 기사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와 탑승객 역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좀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한 달 안에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덴마크 법원의 그 1심 송환 판결에 불복을 해서 그 항소했던 정유라 씨가 어제 항소를 전격 철회를 했다고 하죠. 왜 철회했는가? 사실 이제 그게 궁금한데 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몇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항소심에서도 뭐 어차피 패소가 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에 덴마크 법원에 그 구금되어 있는 일수는 한국에 올 경우에는 다시 그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결정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과연 합당한 건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정유라 씨는 그동안 덴마크 검찰의 그 송환 결정에 그 불복을 해서 이제 소송을 냈었죠. 지난 4월 19일 1심 법원은 이제 그 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고 이 항소심은 다음 달 8일 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그 송환 판결이 뒤집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송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는 좀 물음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된 직후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일부 진술 내용 등이 좀 공개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저도 궁금해져. 이거 왜 갑자기 오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당연히 와야죠. 오자마자 아마 검찰에 송환이 맞습니다. 네. 인계가 될 겁니다. 그죠? 검찰에서 지금 일단 그 송환을 요청한 상태이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결국 그 부인의 그 위장 전입 사실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그 군면제 의혹을 비롯해서 뭐 이 후보자 부인의 그 위장 전입 의혹, 증여세 고의 탈루 의혹, 뭐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이제 거론이 됐지만 위장 전입 문제가 가장 좀 심각했던 것 같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1989년 그 후보자의 그 부인이 한 9개월 정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그 주소를 둔 것과 관련해서 위장 전입이 맞다고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이 교사이던 그 부인이 강남교육청 산하 그 학교로 그 전보하기 위해서 이 주소지를 옮겼지만 나중에 그 포기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측은 그 당초는 이 강동구에 있는 그 학교에 근무하던 부인이 이 출퇴근 문제 때문에 혼자 이사를 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해명 논란도 이제 불거졌습니다만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신무진 쪽에서 이 제대로 그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해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군색한 해명이 되고 말았죠.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와 관련해서 그 좀 처참하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문자 폭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야당 청문위원인 그 자유한국당의 그 강효상 의원과 국민의당 그 김광수 의원 등이 이 청문회 도중에 그 이른바 그 문자 폭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아들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를 하자, 너는 군대 다녀왔냐?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두 의원은 이제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의 그 군입대 면제 등과 관련해서 그 질의를 했는데 이 김광수 의원은 그 청문회 중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3천여 통의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강효상 의원도 이 비민주적인 행위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그 여기에 대해서 묻자 이 표현의 자유는 지키되 이 절도를 좀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상대의 그 표현의 자유도 그 존중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이 의정 활동의 일부는 그 나름대로 그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의 이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측이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특사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강경한 어조로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뭐 그 이해찬 특사에게 그 중국 측이 그 사드 배치 철회라는 그 중국의 그 기존 입장을 그 강조한 것은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어조가 상당히 좀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특사단과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 등 그 중국 특사단, 이 중국 측이 같은 그 좀 강경 기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전달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와 그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좀 온건한 어조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반대 뜻을 좀 밝혔다고 하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의전상의 애교적인 결례 아니냐 좌석 배치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과 그 양재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이 특사단에게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그 완전히 좀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뭐 거듭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 양재치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그 결자 해지, 즉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 역시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드 철회를 그 강력히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 그 특사단은 현재 그 사드 장비 추가 배치는 좀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뭐 중국 측 입장은 뭐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완강한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인사를 발표했죠. 네, 이제 그 정용인 그 국가안보실장이 그 통상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사실상 그 대북 정책과 이 국방 정책 등을 그 주도할 그 핵심 청와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제 어제 인사 특히 이제 그 주목이 되는데요.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 1차장에는 그 이상철 전 국방부 그 군비검증 통제단장이 임명이 됐고요. 2차장에는 그 네, 김기정 연세대 그 행정대학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정대학원장이자 원래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정의용 그 안보실장에 이어서 현직 외교안보 그 당국자가 그 배제가 되고 이 대화파가 그 전진 배치됐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가안보실 그 이상철 1차장은 그 예비역 그 준장이죠. 북핵 육자회담의 그 국방부 대표를 맡은 바 있고요. 그 남북 군사 실무회담 그 수석 대표를 이제 지낸 이 국내 북핵 문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김기정 국가안보실 그 2차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을 만든 그 정책공간 그 국민성장의 그 연구위원장을 이제 그 지낸 학계 인사인데 네, 김기정 2차장은 지난 22일 출범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 외교안보분과위원장으로 이제 그 선임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이 물러서고 이제 그 내 2차장을 맡게 됐는데 이 초기 그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기정 그 2차장 임명으로 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그 핵심으로 좀 부상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 통일 외교안보 그 특보에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그 명예교수가 그렇고요. 네.
오늘 이제 귀국을 했죠. 어제 저녁에 귀국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내정자도 연세대 그 정액과를 이제 졸업을 했다고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국, 일본으로 파견돼서 각국 정상을 만나고 온 대통령 특사단으로부터 특사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죠.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할 말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그 뉴스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측이 특사단에게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회하라 이렇게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다음 주면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지내신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 특사단의 보고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 중국 측에서 사드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중국 입장이 이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변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강경 대응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외교 라인에 있어서 큰 변화보다는 기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이렇게 이제 거론하면서 나가는데 당연히 사드 문제는 강경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중국의 첫 번 반응이 그렇다는 것 이유만으로 이제 이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이런 것들이 다 계속 공전되고 막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경 모드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우선 외교 처음에 이제 힘겨루기 시작하거나 이제 새로운 주자가 생겼을 때 이제 가장 이해관계 큰 부분에 강경한 점을 우선 주장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도 이렇게 선도시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새 정부와 기싸움을 한다. 중국하고 새 정부하고는 이제 당연히 그런 사드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특사라는 파견도 이렇게 전면적인 특사의 파견은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이고 또 중국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국회 비준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처음 아마 거론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건 아마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가동될 텐데요. 그건 당연히 6월 국회쯤에는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맞춰서 좀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는 이 비준 동의에 대한 이제 철저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아주 중차 대응 과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 사드의 국회 비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물론 추상적으로 돈 내놔라 이렇게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아마 우리 연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위비 분담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자회담에 대한 이제 저희 대통령의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성격 규정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때 체결된 것이고 그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도움을 받는 한국으로서 모든 그 한미 그 동맹과 관련되는 것은 여기 이제 그것으로 다 해결하고 국회 비준이라는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정부의 입장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처음 이제 국회 비준 카드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내년 올해 말부터 이제 그 논의가 될 그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국회 비준 사안이 돼야 되나요? 그거는 국회 비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부 세력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장사에 능한 이제 그 사업 비즈니스맨이다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중에 10억 불 빵 때렸지만 그것이 뭐 그 사드에 대해서 무식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한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년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것까지도 포석을 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죠, 그죠? 예.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이고요. 예. 정부조직법은 뭐 예전에 보면 막 그거 가지고 한 50일까지 끌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이제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약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벤처부 하나 부처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 중소벤처부요? 예예. 통상 기능을 이제 산자부로 이관하고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분류 독립시키는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인사청문회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개혁의 밑그림들이 이제 동시에 동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소벤처부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처를 독립적인 부처로 만든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장관이 하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산자부 내에 중소기업청으로 청으로 있었죠. 예, 승격이 되는 거죠. 승격하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공공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이제 기업 구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98%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실 일자리를 고용을 다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이제 원천인데 그러나 우리 또 그 성장 동력의 원천은 또 지금까지는 큰 기업 재벌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삼천불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는 재벌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변경되는 것이고 중소기업도 이제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를 흡수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소벤처부라는 것이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입장에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을 이제 실현하는 부처로서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인데 소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소폭이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꼼꼼히 보고 마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야당도 사실 이거를 뭐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명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잘 진행시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정인 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이사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볼 때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이사 조치의 그 천안함 문제 전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 또 북핵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두 번이나 도발적인 그 실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오이사 조치를 뭐 전면적으로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늘 하는 방식으로 민간 교류를 통한 교류 협력을 이제 확대시키고, 그럼으로써 전면적 동결에서부터 교류를 위한 어떤 방향 전환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새로운 과거의 천안함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에서 오이사 조치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6월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셋돼야 되겠다,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외교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외교 안보 라인의 구성이 외교의 중심이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 전문보다는 이제 그 안보 전문도 외교 라인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상철 교수, 군 출신이신 분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주도했던 분으로 협상파로 보이니까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한 이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좀 초기에 지금 이제 외교 쪽은 이제 안보보다는 이제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완돼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챙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김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겠다. 그렇게 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방산 비리 문제라든지 KMD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점점 그런데 모양들이 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바쁜 아침 마음도 바빠서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외곽 쪽으로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지금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고요.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3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로 이동해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서행 운전하다가 여의도권 한강철교 부근으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남 지역 국회대로 따라 인천 가는 길 목동교에서 경인 지하차도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반대 국회 쪽으로는 신월 라드목에서 목동교 구간으로 시속 20-30km 내외로 천천히 통과합니다. 내내 수월했던 내부순환로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성산동 쪽으로 기름에서 정릉램프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아직 홍지문 터널 앞두고 짧게만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지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자,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는데 요게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그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이나 질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지표 18개를 골라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현재 상황,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추세, 그리고 각 분야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매일매일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시기 때문에 예. 이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판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라는 게 고용 없는 성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 한국 경제는 이제 과거 정부처럼 뭐 빚내서 돈을 쏟아붓는 이런 단방향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틀과 체질을 바꿔서 그리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틀과 체질을 바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틀과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구조, 친일자리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 운영 방식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 성장률 수치 중심의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히 제이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또 양극화도 해소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 그렇게 되면 다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틀과 체질을 바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구조 계획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착수해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예. 비교적 이제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 중에 이렇게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단방향 위주로 이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도 창출해 나가겠지만 먼 장래를 보고 틀과 체질을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81만 개 일자리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81만 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 치안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 건 17만 개예요. 예. 여기에 이제 소방관이랄지 교사, 경찰관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공무원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이런 부분이고 또 어떤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해야지요. 이제 공무원 일자리는 금년 중에 12,000개를 우선 늘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랄지 이런 복지 공무원을 지금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쪽 이제 공공 부문으로 옮기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갈 겁니다. 예. 자, 연도별로 단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건 올해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10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년의 예산이 작년 말에 이미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와 우리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또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해서 일자리 사업을 잘 만들어서 이걸 국회에 보낼 겁니다. 근데 이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12,000개 일자리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늘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이나 여성들 일자리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죠.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 정부 때 같은 데 보면 추경이라는 게 주로 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용으로 한다든지 선심용 지역 사업을 한다든지 일회성 사업에 이제 치중한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조 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쓰인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에 가셔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이니까 정부가 이제 선도해서 공공 부분에서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까지 확산을 시켜갈 것이고요.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이런 일자리. 예. 이런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창출되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랄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한 것이죠. 지금 과도하게 많이 쓴다는 거 과도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예, 그거는 획일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비정규직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하는 일 자체가 1년 내내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태 조사를 하실 예정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주당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 이것도 이제 일자리위원회에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 너무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현실화 시키실 거예요? 이미 이제 노동 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된다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뭐 공약으로도 제시를 했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해석을 한 사항인데 이 행정 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바뀌게 되면 예. 이제 점검하고 단속을 해야죠. 단속이 예. 중요하겠죠.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정부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창업도 활성화하고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도 바꾸고 또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 영향 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은 정부가 임금을 3년간 지원한다든지 또 3번 재기지원 펀드라 해서 창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예. 이용섭 부위원장께서는 경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경제적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지 이런 정책들이 또 쉽게 먹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다행히 이제 수출 같은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 유발 개수가 높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수출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수출과 고용이 연관관계가 단절돼 버렸거든요. 예. 주로 이제 일자리는 어디서 늘어나냐면 내수, 서비스,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나는데 예.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잘 분위기를 타야겠죠. 그죠?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뉴스 들으신 이후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